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책들이, 강령들이 결정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그 교재에 다 있는 것처럼 저는 항상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포용이다라고 저는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쳐다보시면, 그리고 뒤와 좌우를 한번 보시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외모가 보이시는 거죠? 모습이. 그렇죠? 여기 뭐 일란성 쌍둥이로 같이 오신 분 안 계시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게 되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단지 다를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현상을 보거나 내용을 보거나 정책을 보거나 어떤 하나의 행태를 봤을 때 저 사람 A라는 생각은 A 다시적인 생각을 하지만 B라는 사람은 B 다시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규정을 할 때 얘기하는 톨레란스,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가정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자,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게 보시면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비제도권에서 나와준 모습이 제도권 정치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몇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가정사가 있을 때의 어른들께서 이제 가정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자녀분들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안에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어른들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마음방에 휴가 한번 하는 것이 어른들 마음에 끼어들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게 독재입니다. 가부장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흔히 하는 거고, 아무리 어린 생각이고 아무리 다른 생각이어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여의도 정치를 보시면 여기 똑같은 행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제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가 뭐냐면 가정의 정치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정치로 확대돼가지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톨레란스라고 하는 관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더 바람직한 것.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생각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생각이 더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민주주의고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활동들을 보면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옳고 네가 하는 정책이 틀렸어. 그래 보니 서로 간의 대화는 이제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원으로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정당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앞에 뭐 정치자금이나 공직선거법 얘기할 때도 정당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건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고,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의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념의 체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기서 들어드리고 가면 2012년에 그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가 물론 이제 다른 후보가 나름 사퇴했으니까 경쟁할 때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책 정책 공약이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요. 그때 TV 토론 하실 때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가 당선이 되게 되면 2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초노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다가 박근혜 후보 뭐래, 전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이 이념의 지향성보다는 포켓별이 보신다고 합니다.
대포주머니에 얼마나 넣어줄까 저 친구가 당선되면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 주겠다 그래놓고 취임사에 복지라고 하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기획을 다 폐지하듯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지금 기본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떡고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지향성을 갖냐에 따라서 이미 정책의 방향성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서 이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정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헌법입니다. 그러면 정당은 바로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것과 당헌, 그러셨죠? 강령과 당헌을 합치면 국가의 헌법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에 보면 이제 뭐 정문이 있고 정책 지향성이 있고 각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역할, 국무총리 어떤 역할, 장관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강령이 들어가 있고 기구와 이 권한과 관련된 있는 건 당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립돼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강령과 당은 정부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헌과 강령과 지도부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대의원 아니세요? 당원이에요? 대의원이 되시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전당대회에 있었죠, 그죠? 아마 내년 8월달에 또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당대회 위원장께서 올라가가지고 강령을 선정을 해놓고 찬성하십니까? 예 하셨죠? 제청하십니까? 예 하시고 성청하십니까? 예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지 않고. 밖에서 막걸리 드시는 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막걸리 드시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한다 그러니까 우르르 앉아있다가 삼천하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통과 그러고 나서 가지고 안 가지고 그래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당의 정치적 활동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령입니다. 근데 이제 강령을 한번 읽어놓고 통과를 시켜보면 저는 편합니다. 제가 한 12년, 13년 동안 강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합당할 때 협상 대표로 가가지고 협상도 해보고 그래도 조금 이제 좀 틀린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읽어야 될 것.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출석 대신에 자필로 써서 제출을 하게 돼요. 헌법 전문만. A4 한 장 안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 대학 정도에 졸업했으면 헌법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 사회 질서가 들어가 있고, 미래에 어떤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미래 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학생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의 당원들이라면 강령의 전문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헌법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면 바보예요. 뭘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전도 하고 대신 전문 없고 강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딱 세 분 보실 것 같아요. 끝나고 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좌파고 중도파, 보수파. 좌파, 우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좌파 정부가 그럼 좌익 정부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좌파 우파 개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제2국민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요철 형식으로 되는 의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터진 부분에 이제 스피커 의장이 앉아있고, 이 의장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으냐면 봉건제 질서 하에서의 특권 계층이었던 귀족과 성전계급들의 대표들이 앉아있었고요. 왼쪽에 누가 앉아있으냐면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계급들의 대표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의장이 그냥 도레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라이트라고 칭해서 전체 총칭으로 부른 거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른 총칭적인 개념인 겁니다. 지향성이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총칭으로 불러준 개념인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급진주의도 나쁜 말 아니에요. 반동주의도 나쁜 말, 반동주의 하니까 또 이제 북조선 생각나요. 그죠? 여기서 반동주의는 뭐냐면 역사와 전통을 중시해서 과거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얘기가 됩니다. 그 창원에 가면은 그 요것이 하나 있는데 그 요것 옆에가 거대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크진 않은데 자유주의. 60년대, 50년대 시대정신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동주의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두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5개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화살표가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요즘 말에 뭐라고 해요? 그냥 하는 말로 울트라. 소위 사회의 현상이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자. 이해되세요? 네.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정답으로 한번 보시면, 자, 온건주의는 이제 중도로부터 여러분 자유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시민권적 자유권이라고 주어지면서 함께 탄생한 시대 사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로부터의 변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가나 학자들이 의당을 가르쳐서 자유주의적 정당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에 담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으로 식식으로 얘기하는 개혁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자, 근데 다른 당을 한번 보시면 정의당이 우리당은 거보다 조금 더 진보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이 있어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 국민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하나 생겼어요. 2012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65세 이상이면 어느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 기초연금이라고 드리는데 그게 지금 재정 때문에 우리 정부까지는 22년까지 75%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뭐 70%까지 가고 있고 나중에 100%까지 가는데 그 부분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 중에서 한 축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사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어서 옆에서 같이 벌어주는 누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혼자서 먹고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에게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세금도 안 내고 별도 컨트리뷰션 보험료도 안 내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이걸 우리가 공적 구조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래서 자녀적 복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적 구조제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책이라고
복지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과 자체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대칭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개념입니다. 뭐 스웨덴이나 이런 스칸디나비아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로 상대를 좀 이제 뭐 퍼주기하고 내지 가난한 사람만 좀 시혜적으로 하고 이제 상대를 부정적 의미로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다라고 그런 경우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 좀 하셨으면 해서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연히 역사인데 이 역사는 뭐 다 하려면은 아마 설명을 해서 못할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몇 군데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3.1혁명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인정부 수립이라고 하거든요. 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헌법 전문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자, 헌법 전문이 어떻게 시작하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3.1혁명, 거기는 지금 아직 운동을 되어 있죠. 3.1운동에 근거한 대한민국 인정부의 보통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이라는 그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몇 주년? 100주년이잖아요. 그죠? 자, 1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추진을 해서 적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역사는 100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여러분 저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0년, 70년 기념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인데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추진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인정부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가지고 요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임시헌장치 1조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그대로 써 있어요. 임시헌장 제1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지향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정부로서의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서구에 있어서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전통사에서 근대사회를 적용한다. 이걸 단어로 우리가 서구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60, 7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근대화는 산업화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구 사회가 근대 사회로 갔는데 산업화만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경제적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흔히 하는 바로 네 가지의 축으로 근대화를 구분을 합니다. 정치적 근대화, 민주주의, 경제적 근대화, 산업화, 공업화, 사회적 근대화, 도시화, 다원화, 문화인식론적 근대화, 합리주의, 합리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근대화를 가르치고 사회적 근대화를 가르치고 문화인식론적 근대화를 가르쳤으면 정권을 내놔야 됩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쭉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가야 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왜곡되게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때 중학교 들어가고 보면 가르쳤던 거는 한자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뭐라고 하시냐? 한국적 민족주의. 원래 독재자들이 민족과 역사를 중시합니다. 근데 80년대 와서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한국적 민주주의 한자로 쓰기 속 시험봤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써보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를 왜곡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체제에 수긍하게 만들었던 교육 시스템의 극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을 할 때 뭐냐면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역사의 출발을 바로 3.1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울돌목을 중앙으로 놓고 진도 쪽과 우수영 쪽으로 해서 언덕 위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엄마,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강광수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많다, 우리 뒤에는 우리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IMF 때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은행에 180억 달러밖에 없는 국고에 금 모으게 해가지고 만든 게 17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2006년, 7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700만 명이 달하는 연인원이지만 국민들이 나와 촛불 들고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정권 바꿨죠.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솔선수범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호소했던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썰고 기업자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말씀하시면서 안쓰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잠깐 뭐 움츠했던 그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갔던 것이 두 개의 분야였었습니다. 하나는 시장 경제를 정상화해야겠다는 시장 경제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정리 해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사회에서 책임지고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가지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만든 것이 뭐냐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국가가 재훈련, 재교육을 시켜서 재진입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정책이에요. 그 뒤에 등장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과 일상적인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책을 확대시켜나가요. 그 확대시켜 나가는 것 중에서 이제 사회 쪽으로, 사회 혁신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잠깐 들어보시죠. 혁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배배하고 기회의 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청산돼야 합니다 해서 청산해버렸으면 2016년, 17년 촛불 집회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과 권위주의 타파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사회적인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합집산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시를 합니다. 이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연인으로 1,700만 명, 아마 세계사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소위 얘기하면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국가를 전환시킨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사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떤 국가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10년 연설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현 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도, 혁신성장, 허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죠? 이루어내야 합니다. 꿋꿋하게 주변에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포용국가라고 하는 모습인데 그 포용국가라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강령이니까 강령 부분에서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당의 전국 대의원대회 주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몇 번 바뀌었나 한번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연세 드시는 계속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자신 나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너 그래놓고 족보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라에서 정당 이름이 함부로 바뀌는 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바뀌던가요? 영국에서 노동당 보수당이 바뀌던가요? 프랑스에서 사기당이나 3인당이나 기사당이나 바뀌던가요? 독일에서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의 당원들이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튼튼한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궐선거에서 한번 졌다고 대표고 나가는 그래놓고 무슨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포퓰리스적인 정당이에요. 주대우는 정당. 나중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2, 3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작게는 8천만 원씩, 많게는 8천만 원 들어가요. 어느 게 8천만 원인지 제가 아는데 안 가르쳐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새정치 민주연합 해가지고 밑줄 쫙 꺼놨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민주통합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래놓고 노고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역할을, 중심을 잡아주시고 역할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 좋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을 우리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당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라고 해서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07년에 대통령 이재신당이 여러 개의 정파들이 모여가지고 합당을 할 때 이제 처음으로 강령 제정을 하면서 이제 신부협상 대표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강령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정당들이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강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합당 세력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제가 넣은 게 바로 대한민국 이임정부의 건국 정신을 우리는 계승한다. 근데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동학농민혁명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 와가지고 국방학대까지 포함을 해서 4대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다시 전이 완료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 당 강령에는 2011년 강령에 다 들어있어요. 딱 4개가 딱. 그러니까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당 강령 전문에 이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좀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체성인데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강령 속에. 한 번 위기를 맞았던 건 이때 이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자. 이 두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서민은 중산층을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독려를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산층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대국민적인 핵심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당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니들은 반기업적 정당이야 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그럼 강령이 요걸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 강령의 이제 경제 파트를 보면 공정한 시장 경제 원리에 근거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정체성을 바꾼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문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시대가치 중에서는 이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을 하면서 들어간 게 바로 요겁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공정,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선, 총선, 지선을 거치면 선거 때마다 모든 정당이,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출마자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거 공약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문재인 후보도 그랬어요.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안철수 후보도. 국민통합, 사회통합. 들어보셨죠?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지역사회, 이 광역시,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계획을 될 일이 없습니다. 그 거짓말에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합을 하냐. 배척을 시키고, 소외를 시켜버리면서 같이 통합하고 가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령에 좀 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시대가치로 포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분야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강령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강령에 있는 이 포용적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쭉 내려가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강령에 기초해서 우리 정부의 지금 국정 과제뿐만 아니라 목표뿐만 아니라 실천 과제가 결정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 성장에 대한 것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일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통령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속에서의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이거를 그러면 각 분야별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초안인데, 이거는 2045 다시 말하면 광복 100년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에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그걸 해결할까? 그게 뭐였냐면 양극화 해소였습니다.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축소, 공간 상승 이건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소득과 고용이 안정적이어야만 될 수밖에 없어요. 소득과 고용이 안정적이려면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복지가 확충돼야만 가능합니다. 요 세 개의 고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 그건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성장, 고용, 복지, 선순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선순환 구조로 갔을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반을 만든다. 성장 기반을 할 수 있는. 이걸 만들려면은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성장을 이루는데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내수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회의 국민들이 뭘 해야 됩니까? 소주노에 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주려면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 생계비가 지금 145만 원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직책들, 직업들이 뭐냐면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작게는 한 80만 원, 70만 원대부터 12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24%에서 17%까지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같은 노동을 했으니 유사임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10대 국가 중에 적정 임금 체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유발을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2015년에 발표되었던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만 가지고서 우리는 안 돼요.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만 올려주면 삶이 안정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안전망도 취약해, 임금도 취약해.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가자. 근데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동시적으로 임금주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갔는데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만들지? 임금이라는 말이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 임금이라는 단어를 빼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소득주 성장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느냐,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주면 돈을 쓰게 되고 성장 기반이 만들어지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양극화는 좁혀질 수가 있고 요 논리를 결합시켜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OECD하고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세계의 국가가 발전하려면 두 개의 축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제시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포용적 성장이고 하나는 기회를 위한 복지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위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도 우리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국공립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정반대로 돼 있죠.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회를 위한 복지입니다. 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것을 내용은 뭐냐면 이 공정경제와 바탕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개의 기둥으로 이 성장의 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정경제를 만들려고 나서 소득주 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이번 정권 동안에 공정경제 하나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동시 균형적으로 순환을 지키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소득주 성장은 여러분들께서 큰 틀에서는 뭐냐면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소득주 성장의 하위 정책 구조를 보면 소득주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고 사회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포함 안 시켜놨는데 이 소득주 성장이 경제정책입니다.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나치게 이제 초기부터 이제 1만 원 시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 아래 가계 소득을 올려주고 지출을 감소시켜주고 안전망을 강화시켜주고 이건데 요 밑에 요게 이제 하위 정책들입니다. 22개의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였던 최저임금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퀄 소득주 성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의 실패라기보다 실수했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당정청에 해가지고 정책 홍보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득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냐면 여기에 문재인 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의료비 경감 정책.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7월달부터 몇 개의 질병의 경우에는 지금 초우파까지 다 건강보험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되기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일부 이제 질병의 경우에는 MRI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CT니 뭐냐 다 가면 더 좋겠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 침해 책임제입니다. 침해 국가 책임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미 벌써 전국에 255개소의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의 질병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요양센터 많이 맙니다. 요즘 영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은 뭐까지 제한되어 있냐면 치매방. 지금 네덜란드하고 프랑스에서 두 군데에 딱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치매 환자들의 인권 제출 차원에서 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입니다. 그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이 농촌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신 이제 치매가 지속되면 과거의 시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뭘 만드냐면 케어팜, 치료 농장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 소득주 성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되셨죠? 각종 수당이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입고 있는 지역사회의 그 생활형 SOC 같은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소득주 성장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당원부가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돼 있어요. 제대로 안 돼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방카하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보시면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있잖아요. 포용적 성장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올해 3월달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선정되고 있는 제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직급여, 출산 전후해가지고 주는 휴가급여, 산재 보상급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최저임금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보상금, 지원금 이것도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이게 꼴목 경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만 그런 걸 봐도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은 위에 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민당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방당하셔가지고 국내 귀국하시면서 기포공항에서 빨간색 핸드마이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메가폰을 들고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하신 말씀을 제가 표준어로 갖다 놓죠. 여러분들 옥중서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궁창이라고 된 말 대신에 진흙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그 시궁창과 진흙탕 같은 데서 표현하는 것 똑같이 처럼 얻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원명은 아리스토텔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치학이라는 이 책에서 당시의 시민들은 물론 지금과 다르긴 하지만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 시민들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겁니다.